6월 29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98% 올랐고 S&P 500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44% 내렸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30개 종목 중에서 20개 종목이 하락했고 보잉과 쉐브론이 3%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가 3.3% 떨어졌고 금융과 산업재도 0.8%, 0.5% 내렸습니다. 테크놀로지 1.1% 상승을 비롯해 그 외 섹터는 모두 올랐습니다. 기술적 상승은 페이스북이 이끌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고 페이스북 주가는 4.2% 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의 주가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잉의 주가는 777X 기종의 장거리 비행 승인이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에 3%대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오늘 목요일 오펙회의를 앞두고 증산 기대로 내렸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1.7% 하락해 배럴당 7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8%로 내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주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4,70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35,000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전략과 크레딧, 산업기업 쪽에서 총 7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기업 쪽부터 들을 텐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최준병 연구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3월에 당사가 신규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매출이 5배로 성장한 고속성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항공업계에 대해서 높은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를 보이고 있고요. 빠르게 매출액과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고 2020년을 전후로 영업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에서 국내 최초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했던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원청회사에 해당될 수 있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그리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의 원청에 해당되는 보잉 등 업계 전반에서 매출 급감이 있었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에 매출이 316억 원에 그치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 접어들면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사들이 생산을 재개를 하면서 부품 공급 회사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게도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의 주가도 최근 6개월 사이에 33%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이전부터 그다음 지난해까지 한 번도 흑자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높은 수주 잔고 규모 때문입니다. 현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대략 8,2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과 비교했을 때 무려 26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러한 정황 때문에 저희는 출하 요건만, 즉 원청 회사가 생산을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면 목표된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은 급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중에도 수주 잔고가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2019년 말에 수주 잔고가 대략 5,900억 원이었으니까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수주 잔고를 늘려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제조하는 이런 항공업계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당히 좋은 수주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제품 수요와 관계없이 MRO 쪽에서 계속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불황을 잘 극복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하 환경이 현재 좋아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매출이 고속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듭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잔고를 계속 늘려낸다는 건 물론 저가 마케팅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이런 기업들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충분히 인증했다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항공회사들이 부품을 장기간 공급받기 위해서 거래처들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기술력을 평가한다는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미국의 주류 항공 방산업체들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영속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IPO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중에도 추가로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3년 이내 2023년 전후에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환율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여름에 좋을 EM 통화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환율 7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흥국 통화 쪽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펀더멘털과 유동성 차원에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과 유럽 경기 고려하면은 신흥국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PMI가 50선 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 개선세는 더디다 보고 있습니다. 5월 선진국 제조업 PMI 59.8 기록했는데 중국은 52 정도입니다. 결국은 신흥국 통화가치 강세가 이제 연초 이후에 나타났었던 건 중국발이 아니라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직후에는 중국의 반사이익이 이제 신흥국 경기에서 좀 돋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출 그로스로 보더라도 중국에서 여타 EM으로 다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DM 쪽 선진국의 낙수 효과를 다른 신흥국들도 누리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그 유럽의 미국 캐치업이 좀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주요 심리 지표가 미국을 상회하고 있고 선행지수 상승폭도 미국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기 회복의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는 결국 경상수지를 언급을 드릴 텐데 최근에 유가와 연계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유가 레벨이 이제 한 2분기 가량 시차를 두고 신흥국의 이제 원유 순수입국 그런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과거 유가 상승이 신흥국 통화에 부담이 됐던 2013년이나 2018년과 달리 현재 이제 무역 수지가 견조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레벨과 그 방향성이 지금은 좀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과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아직 신흥국 통화의 약세 전환을 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3분기, 한 분기 정도는 신흥국 통화의 강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7월 투자 전략 발표할 텐데요. 먼저 경제 쪽은 안기태 연구원이 발표하시고 이어서 미국 이슈 분석 재정 충돌에 관해서는 조현주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미국 기준으로 은행이랑 배당주가 좋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금리 차 확대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6월 들어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지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약간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8월부터는 재차 장단기 금리차 벌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장기물 금리가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지금 공급 차질, 그러니까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거를 생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GDP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7월부터 얘들이 지금 원래 실업수당 추가로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 안 나오는데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게 지금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하러 슬슬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력난 수급 해소, 그다음에 이제 물품 쪽은 사실 이게 딱 사실 섹터 쪽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매크로 단에서 보면은 병목이 걸리면은 이게 병목 처음 딱 걸려서 최악이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나오는 거니까 올해 한 5개월 정도가 병목 최악을 좀 관통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생산 재개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 그야말로 이렇게 되면 GDP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장기물 금리 올라가고 하면은 8월부터는 재차 장단기 스프레드 벌어지는 쪽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이슈 말씀드리면요. 7월 같은 경우는 미국 부채 한도 마감 시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를 카드로 두고 지금 합의되지 않은 그린 인프라라든가 복지 정책, 세금 인상 관련해서 정치적 노이즈가 좀 7월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정책에 대한 방지턱 같은 부분들이 7월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정 충돌이라는 이슈를 좀 작성을 했고요. 전통 SOC 같은 경우는 합의가 돼서 7월 내에 통과가 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이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기태 연구원, 계속 지금 미국 그 인플레이션 이슈 되고 있고 페드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다 이런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하반기 물가 예상 경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연간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 뭐 시장 금리랑 인플레 기대가 올해 리뷰를 해보면은 연초부터 한 3월까지는 원유랑 목재 가격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확 이제 금리랑 인플레 기대가 올랐다가요. 그다음 4월, 5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주로 중고차 같은 것들로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요. 지금 6, 7월은 기저 효과가 다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좀 슬로우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들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나올 것 같냐면은 얘네들 임대료가 이제 얘네들 원래 물가에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30%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8월, 9월 되면서 나오면은 리스타킹이 이제 꽤 다시 활발해지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6, 7월에는 CPI가 좀 이제 다시 흘러내렸다가 대략 4분기에 그렇게 기저 효과에도 잘 빠지지 않는 그래서 연말께에도 CPI가 미니멈으로 2.5%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3, 4월 달에 5% 가까이 왔던 게 내려가긴 하지만은 과거에 뭐 15, 16, 17 이럴 때 1, 2%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비하면은 약간 위에 걸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약간 조금 긴 관점에서 저희 안기태 위원이 계속 좀 얘기해 왔던 뭐 가능성을 점쳐왔던 그 캐펙스 사이클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캐펙스 사이클까지 진행될 가능성 또는 뭐 진행이 된다면 그 시기 뭐 그 정도를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국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도 계속 긴축이나 이런 쪽에 초점 두니까 중국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은 좀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본재 주문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자본재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장비랑 산업재, 기계부품, 공작기계, 굴삭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박스권을 10년 박스권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기계를 사들이면은 이런 장비를 사다 안 되면 그걸로 모자라면 공장을 들어 올리는 게 설비 투자인 건데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은 자본주의 주문 계속 느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캐펙스 지표가 3Q에는 일단 그로스 자체는 올라가는 쪽으로 왜냐면 이제 보통 이런 자본주의 주문 올라가고 나서 보통 한 1, 2분기 지나고 나면 캐펙스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3분기께는 데이터들이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유럽은 그래서 이미 조금 이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중국은 지금도 이쪽엔 별 관심 없이 그냥 자기들은 안정지향 간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DM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입니다. 도현우 연구원. 네, 반도체 산업 대신 발표 드리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노광 장비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SMEE라는 업체가 연말까지 28나노 노광 장비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8나노 장비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출시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장비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D램 개발도 지속 중인데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기가 디바이스가 2021년 상반기에 19나노 D램을 출시하고 향후에는 17나노급 제품도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 화웨이는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서 우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공장 가동 목표이고요. 주로 화웨이 통신 장비에 탑재되는 통신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좀 화웨이와 TSMC의 반도체 생산 거래 관계가 끊어지면서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음식료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2분기 프리뷰 자료고요.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작년은 이제 국내외 팬데믹 수요와 또 판촉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원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 2분기 가공식품과 식자재 유통 주요 16개 업체들의 매출액은 3.7% 상승하지만 영업이익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2분기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과 소통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습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평가 국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 더 못 오르는 이유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부진하기 때문인데 2분기 어려운 상황이 지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 전망입니다. 2분기만 보았을 때는 CJ제일제당 그리고 신세계푸드의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제당은 작년 베이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부가 또다시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신세계푸드는 전년도 기저가 낮은 가운데 급식 수주 그리고 마진이 좋은 제조 매출 상승,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 등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원 F&B와 메일유업도 각각 자회사 동원 홈푸드의 실적 고조 그리고 편의점 판매 회복을 통해 시장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 흐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롯데칠성과 풀무원은 각각 마케팅 비용 그리고 해상 운임비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2분기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투자 포인트는 변함없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긍정적 시각은 유지하겠습니다. 오리온과 농심은 2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하방을 확인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회복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업체로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KTNG하고 하이트진로 목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까요? 네, KTNG랑 화이트진로 아니고 오뚜기 조정이 있었고요.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진 사업부들의 그 부진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담배가 일반 관련이 전자담배보다 마진이 좋은데 일반 관련이 작년에 그 역기저 부담으로 조금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정을 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역기저 부담 그리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해외 성장이나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성장 동력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부족하다 판단하여 홀드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건설 산업 리포트하고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네, 대우건설 인수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이랑 중흥건설이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인수전 관련된 언론 보도는 주가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실적 기준 여전 PER 7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DS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이랑 중흥건설 참여했고 그다음에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을 주당 9,500원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방건설이 참여했던 2017년보다는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반건설 인수 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주가 부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수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경우에는 유사한 모습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7년과는 좀 상황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건설업과 대우건설 펀더멘탈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장성과 안전성 감안했을 때 향후 2년 동안은 주택사업 매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업 이익 비중 역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업에 대한 시장 전망 역시도 17년과 좀 다릅니다. 17년 같은 경우에는 15, 16 분양이 피크를 찍고 줄어들면서 30만 세대로 부진했지만 21년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세대 이상으로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펀더멘탈 측면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반건설 인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대우건설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뭐 유사한 모습 나타날 수 있는데 여전히 업종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은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8월에 최종적으로 인수업체랑 인수 가격이 이제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수전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동시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GTX C 사업 관련해서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을 했고요. 논란이 됐던 왕십리역과 인도건역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연장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뭐 관련된 이제 부동산 가격 계속 좀 상승하고 동시에 이제 시공사들은 관련된 매출 이익 인식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랑코 에너지 리츠 좀 말씀을 드리면요. SK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던 이제 187개 주유소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운용하는 주유소 기반 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뭐 주 임차인은 현대 오일뱅크이고 전반적인 비용들은 다 오일뱅크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비중이 높고 최근에 자산 편출입을 통해서 뭐 성장 가능성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리츠 내에서 좀 가능성 높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유소 기반의 어떤 베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드라이브스루라던가 아니면은 딜리버리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구현하면서 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 지금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계속 상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